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수입니다. 올해 69세고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모은 2억 원이 단 6개월 만에 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혹시 지금 은행에서 선생님 같은 분께 딱 맞는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며 권유받고 계신가요? 혹시 예금 이자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간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저처럼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1980년 3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던 날 중 하나였습니다. 경북 구미의 작은 초등학교 달성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던 날이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25이었어요.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고 학교로 향했는데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첫 월급날이 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봉급 명세서에 적힌 숫자가 1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들으면 그게 뭐 그리 대단해?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 명세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수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공무원이 최고다. 월급은 적어도 평생 안정적이니까. 그 말씀이 제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최고다. 사범대학에서 미순이를 처음 만난 건 2학년 때였어요. 같은 과 동기였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미순이도 저와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검소하고 계획적이고 무엇보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강했죠. 1982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프로포즈를 했어요. 미순아, 우리 평생 아이들 가르치면서 살자. 미순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을 때의 그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결혼 준비는 정말 간소하게 했습니다. 예식장 대신 학교 식당에서 피로연을 열었어요. 동료 교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서 10명 정도가 모였죠. 웨딩드레스도 빌린 거였고 신혼여행은 경주로 1박 2일. 그래도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구미 시내의 원룸이었습니다. 전세금이 1,200만 원이었는데 양가 부모님이 600만 원씩 도와주셔서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 작은 원룸에서 미순이와 함께 살림을 차리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중고 냉장고 하나, 작은 밥솥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미순이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그날 쓴 돈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보, 오늘 버스비 300원, 점심값 800원, 파김치 재료비 500원.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습관이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부부 합산 월급이 35만 원이었는데 생활비로 25만 원을 쓰고 나머지 10만 원은 무조건 적금에 넣었어요. 그때는 적금 이자가 연 15% 정도였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말했어요. 너희는 너무 빡빡하게 산다. 가끔은 외식도 하고 영화도 봐야지. 하지만 저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금 아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식은 월 1회, 그것도 중국집에서 짜장면만. 옷도 세일할 때만 샀고 화장품도 꼭 필요한 것만. 그런 절약 생활이 힘들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매월 적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는 게 더 즐거웠어요. 1985년 5월 15일. 첫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작고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여보, 우리 아들이야. 미순이도 지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순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셨어요. 걱정 마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덕분에 육아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기저귀는 청기저귀를 써서 빨아 쓰고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 먹였어요. 분유 대신 모유 수유를 했고 아기 옷도 대부분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 육아비를 15만 원 내로 억제했어요. 민호가 첫 돌을 맞았을 때 적금 잔고를 확인해 보니 8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참 잘하고 있네.
1988년 제가 부장교사가 되면서 월급이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미순이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해서 부부 합산 월급이 65만 원이 되었어요. 그때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금 2천만 원짜리 24평 아파트였어요. 그동안 모은 적금 1,800만 원을 전세금으로 내고 부족한 200만 원은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새 집은 방이 2개였어요. 민호 방을 따로 만들어줄 수 있어서 좋았죠. 그때 처음으로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샀어요. 14인치짜리 흑백 TV였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사치였습니다. 민호가 TV를 보면서 깔깔거리는 모습을 보니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990년 9월 3일 둘째 딸 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어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육아용품도 민호 것을 물렸을 수 있었고 육아 노하우도 생겼거든요. 지영이는 민호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였어요. 민호는 순했는데 지영이는 정말 말괄량이었죠. 밤에 자지 않고 울어대서 미순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웃음이 많은 아이라 집안이 항상 시끌벅적했습니다. 1992년에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전세금 3,500만 원짜리 32평 아파트였습니다. 그동안 또 모은 적금으로 전세금을 올렸죠. 이제 방이 3개라 아이들 방을 따로따로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때 부부 합산 월급이 8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는 50만 원으로 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서 교육비가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교사니까 직접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수학과 국어를, 미순이는 영어와 사회를 담당했어요. 피아노만 학원에 보냈는데 그것도 월 5만 원짜리 동네 학원이었습니다. 1995년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새 책가방과 운동화를 사주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민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시키지 않아도 숙제를 먼저 하고 동생도 잘 돌봐줬거든요. 1997년에는 지영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영이는 민호와 달리 활발하고 말이 많았어요. 그 해에 IMF가 터졌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지만 저희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적금 이자율이 올라서 더 유리했습니다. 그때 적금 이자가 연 18%까지 올랐거든요. 역시 공무원이 최고야. 그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월급이 크게 올랐습니다. 부부 합산 300만 원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200만 원 내로 억제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 교육비도 최대한 절약했어요. 학원비는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을 넘지 않게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직접 밤늦게까지 공부를 봐줬어요. 때로는 밤 12시까지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어주기도 했죠. 주변에서는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면 뒤떨어진다고 했지만 저희는 믿음이 있었어요. 부모가 정성을 다해 가르치면 아이들도 따라온다고. 2005년 드디어 전세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동안 모은 적금 8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4천만 원만 대출받았습니다. 월 상환금이 25만 원 정도였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집을 산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주변에서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 선생, 이런 때 한 채 더 사두면 좋을 텐데.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은 살 곳이지 투자 대상이 아니야. 주식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즘 주식 시장이 좋아서 다들 돈 벌고 있어.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가 무슨 주식을 해. 투자는 도박이야. 저는 오직 적금과 예금만 믿었어요. 원금 손실 위험이 없으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큰 손실을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투자는 위험한 거야. 2010년 민호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공대에 들어갔어요. 등록금이 연간 800만 원, 생활비가 월 20만 원이니까 연간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둔 교육비 적금이 있어서 대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2012년에는 지영이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선택해서 저희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죠.
두 아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연간 2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매월 50만 원씩은 저축할 수 있었어요. 2015년 지영이까지 대학을 졸업시키고 나니 드디어 본격적인 노후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출이 없어지면서 매월 저축액을 150만 원으로 늘렸어요. 정년퇴직까지 3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모으자고 결심했죠. 2016년 민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착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예비비에서 충당했죠. 손자가 생길 생각에 벌써부터 설렜어요. 할아버지가 용돈 많이 줄게. 2017년에는 지영이도 결혼했습니다. 같은 교사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지영이 결혼 비용으로도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2017년 말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이 드디어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미순이와 함께 통장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네. 그러게. 한 푼 두 푼 모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아파트 가격도 3억 원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 우리가 살 집인데. 2018년 2월 28일.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교실에서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이 손수 만든 카드와 꽃다발을 들고 선생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라고 할 때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더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어. 퇴직과 동시에 교직연금 수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월 180만 원, 미순이도 월 180만 원. 부부 합산 월 36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시작되는구나. 그때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매월 160만 원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2억 원은 그대로 두고 있어도 충분했죠. 첫 손자도 태어났어요. 민호네 아들인데 얼마나 예쁘던지. 이제 손자 용돈도 실컷 줄 수 있겠네. 그런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금 이자가 너무 낮아서 아까우시지 않나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저는 투자 안 해요. 예금이 최고예요.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예금 이자 1.5%로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투자는 안 해요. 하지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2019년 10월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나와보세요. 정말 좋은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지점장님, 저는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투자 상품이 아니라 거의 예금 수준으로 안전한 상품이에요. 그냥 한 번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박 지점장은 제가 교사로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한 번만 들어볼게요. 대신 강요는 하지 마세요. 결국 미순이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VIP룸에서 박 지점장이 정성스럽게 자료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상품 설명서와 그래프가 그려진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피까지 준비해두고 웃으면서 맞아주는 모습이 참 정중했어요. 선생님, 사모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지점장이 첫 번째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선생님, 이 상품은 독일 국채와 미국 우량 기업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었는데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어요. 30년간 손실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연 5에서 6%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도 투자라는 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지 않나요? 박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이건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라요. 독일과 미국 같은 선진국 정부와 우량 기업들이니까 절대 망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기 봐보세요. ELS라는 상품인데 원금의 80%는 무조건 보장돼요. 최악의 경우에도 20%만 손실 가능하고 그럴 확률도 거의 없어요. 미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위험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투자 경험이 없어서. 박 지점장이 친근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선생님처럼 안정적인 분이시니까 이런 상품을 권해드리는 거예요. 교직연금도 받으시고 집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예금에 넣어둔 2억 원이면 지금 이자가 연 1.5%니까 연간 300만 원 수익이에요. 하지만 이 상품에 투자하시면 연 5에서 6%니까 연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익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간 300만 원과 1,200만 원. 거의 4배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예요? 박 지점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점장을 1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상품으로 손실본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여기 봐보세요. 작년에 이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 수익률이 평균 6.2%예요. 선생님들만 빠지시면 아까우시잖아요.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1.5% 예금 이자만 받아왔는데 6%면 정말 큰 차이였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박 지점장이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선생님, 30년간 성실하게 사신 분이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다른 교사분들은 다 하고 계세요. 저희 은행 고객 중에 교사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때 미순이가 속삭였어요. 여보, 정말 안전하다면 조금만 해볼까? 저도 마음이 기울었어요. 평생 1.5% 이자만 받아온 게 갑자기 아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박 지점장이 즉시 대답했어요. 선생님들 같으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노후 자금 2억 원 중에서 75% 정도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 5천만 원이요?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연금도 받으시고 집도 있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안전한 상품이니까 많이 하실수록 좋죠. 그날 결국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노후 자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여보, 우리가 제대로 한 거 맞지? 미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겠어. 그런데 은행에서 그렇게 확신한다니까.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평생 투자라는 걸 안 해봤는데 갑자기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니. 하지만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2019년 11월 잔고를 확인해 보니 1억 5,200만 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벌써 200만 원이 늘었네. 12월에는 1억 5,5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역시 은행 전문가 말이 맞았네. 미순이와 함께 매일 아침 인터넷 뱅킹으로 잔고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또 얼마나 늘었을까? 그렇게 매일 확인하는 게 새로운 재미가 되었어요. 마치 아이처럼 신이 났죠. 2019년 말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1억 5천만 원이 1억 5,6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6개월 만에 600만 원 수익이었으니까 연간으로 치면 8% 수익률이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네. 예금이었으면 75만 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그때는 정말 박 지점장이 고마웠어요. 좋은 상품을 소개해 준 것 같아서요. 2020년 1월에도 계속 올랐어요. 1억 5,700만 원까지 갔죠. 이제 우리도 투자로 돈을 버는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2월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국 일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겠지 했는데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2월 말에 잔고를 확인해 보니 1억 5,400만 원으로 조금 줄어 있었어요. 왜 줄었지? 미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괜찮을까? 은행에 전화해 볼까? 아직은 괜찮을 거야. 조금 줄어든 것 뿐이잖아. 하지만 3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어요. 3월 5일 아침 평소처럼 인터넷 뱅킹을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1억 5천만 원이 1억 3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 미순이가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돈이 2천만 원이나 줄었어. 미순이가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은행에 전화해봐.
급하게 은행에 전화했어요. 박 지점장님, 제 돈이 갑자기 2천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 지점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선생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불안해서 그래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걱정 마세요. 일시적이라니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선생님,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전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하루에 2천만 원이 사라졌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그날부터 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인터넷 뱅킹을 확인했는데 매일 돈이 줄어 있었거든요. 3월 10일 1억 2천만 원. 3월 15일 1억 1천만 원. 3월 20일 1억 원. 일주일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1억 5천만 원의 3분의 1이 없어진 거죠. 미순이가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여보, 이러다가 다 잃으면 어떡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하루에 100만 원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매일 뉴스만 봤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 폭락. 사상 최대 폭락. 공포에 빠진 투자자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월 25일에는 더 심해져서 8,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6,5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은행에 항의하러 갔어요. 박 지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30년간 손실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 지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이런 사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시장이 안정되면 분명히 회복될 거예요. 언제요? 언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런 위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회복돼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어떻게 기다려요? 4월에 들어서서는 더욱 심해졌어요. 8천만 원, 7,500만 원, 7천만 원. 4월 말에는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에서 8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도 되는 건가? 미순이는 매일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왜 투자 같은 걸 했을까? 저도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은행 말을 너무 쉽게 믿었어. 5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7천만 원에서 조금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죠. 매일 밤 잠자리에서 미순이와 같은 대화를 반복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6월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7,500만 원, 8천만 원, 8,500만 원. 오르고 있네?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7월에는 9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역시 은행에서 말한 게 맞나 봐. 시간이 지나니까 오르네. 하지만 미순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여보, 그래도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계속 출렁거리면 우리 몸이 견딜 수 없어. 저는 아직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원금까지만 회복되면 바로 빼내자. 8월에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봐, 다시 오르고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원금 회복될 거야. 8월 말에는 1억 1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여보, 이제 4천만 원만 더 오르면 원금이야. 하지만 9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억 원, 9,500만 원, 9천만 원. 미순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하자. 이렇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우리가 미쳐버려. 그때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6개월 동안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산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9월 말 결국 모든 투자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4천만 원만 건질 수 있었어요. 1억 1천만 원을 잃은 거죠. 집에 돌아와서 미순이와 마주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30년간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미순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평생 예금만 하다가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은행 말을 너무 쉽게 믿었어. 이제 어떻게 하지? 남은 돈이 9천만 원밖에 없잖아. 정말 막막했어요. 노후 자금 2억 원 중에서 1억 1천만 원을 잃었으니까요. 그때 아들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차마 투자 실패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결국 털어놓았어요.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다고.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투자를 하셨다고요? 미안하다. 욕심을 부렸어. 얼마나 잃으셨는데요? 1억 1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이. 그리고 한참 후에 민호가 제안했어요. 아버지 서울 집이라도 팔아서 시골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어떻게 팔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연금 360만 원으로는 생활이 가능했지만 여유로운 노후는 포기해야 했거든요. 2021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집값을 알아봤어요. 5억 원에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할까? 정말 팔까? 미순이가 말했어요. 팔자. 어차피 우리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기도 하고. 2021년 3월 30년 넘게 살던 서울집을 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구미 근처 시골에 1억 원짜리 전원주택을 샀어요. 4억 원의 차익이 생겼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평생 모은 2억 원을 날린 자책감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시골로 이사 온 첫날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산과 들이 보이는 조용한 시골 풍경. 여보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미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돈은 잃었지만 우리는 건강하잖아.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활비가 월 15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배추, 무, 상추, 고추 등을 심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죠. 여보 우리가 기른 상추로 쌈 싸먹으니까 맛이 다르네. 한 달 채소비가 10만 원 정도 절약되었어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시내까지 나가려면 차로 30분이 걸렸고 버스는 하루에 몇 번밖에 없었어요. 병원도 멀어서 정기검진 받으러 가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차 유지비가 월 3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갔어요. 2022년부터는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완전히 생겼어요. 은행에서 상품 권유 전화가 오면 투자 절대 안 해요. 라고 소리치며 바로 끊어버렸거든요. 텔레비전에서 투자 관련 광고가 나와도 채널을 돌렸어요. 투자로 큰 수익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났거든요. 주변에서 요즘 주식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자녀들이 가끔 용돈을 주려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라도 쓰세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우리가 실수한 건데 자식들한테 폐 끼칠 수 없다. 그래도 아버지. 안 돼. 우리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아.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자책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괜찮다. 이제 체념했어. 하지만 정말 괜찮지는 않았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그때 투자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얼마나 여유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억 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연간 300만 원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왔어요. 2023년에는 조금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시골 생활에도 적응이 되었고 텃밭 가꾸는 재미도 생겼거든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선생님이었다고요? 그럼 우리 손자 공부 좀 봐주세요. 가끔 동네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것도 소소한 보람이었어요. 30년간 교사로 살았던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젊은 시절 제자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해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에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기뻤어요. 그래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손자들이 방학 때 시골집에 놀러 오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민호네 아들 도연이와 지영이네 딸 서연이.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신기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함께 채소를 따서 요리해 먹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줘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그런 순간들에는 투자 실패의 아픔도 잠시 잊을 수 있어요. 그래, 돈이 전부는 아니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아요. 가끔 은행에서 문자가 와요. 고객님께 특별한 투자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 문자를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아직도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바로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해 버려요. 지금 현재 저희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월 수입 교직연금 360만 원. 월 지출 생활비 150만 원, 의료비 30만 원, 차량 유지비 30만 원, 기타 30만 원. 자산 시골 전원주택 1억 원, 예금 4억 원.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여유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멀어졌죠. 예전에는 손자들 용돈도 마음껏 주고 여행도 자주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모든 지출을 계산해가며 살아야 해요. 미순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여보, 그래도 건강하고 자식들 잘 커서 다행이야. 집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잖아.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아서요. 내가 욕심을 부렸어. 예금으로만 살았으면 지금쯤 얼마나 편했을까. 그런 후회가 계속 마음을 무겁게 해요. 요즘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텃밭에 나가서 채소들 상태를 확인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가 있으면 잡아줘요. 8시에 집에 들어와서 아침 식사를 해요. 대부분 우리가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에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주로 역사책이나 문학책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간 정도 낮잠을 자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다시 텃밭에서 일해요.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리거나 수확을 해요. 저녁에는 미순이와 함께 뉴스를 봐요. 하지만 경제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요. 아직도 투자 관련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9시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순이와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오늘 고추가 많이 자랐더라. 응, 다음 주쯤 따서 고추장 담그자. 소소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투자하지 않았다면, 2억 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연간 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손자들 교육비도 도와주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하면 잠이 더 안 와요. 앞으로의 목표는 단순해요. 건강한 몸으로 손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다시는 투자 같은 건 하지 않는 것. 만약에 또 은행에서 투자 상품을 권한다면? 절대 안 해요. 아니,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은행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투자는 투자입니다. 30년간 손실이 없었다고 해도 31년째에는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는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둘째, 노후 자금은 절대 한꺼번에 투자하지 마세요. 저처럼 75%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면 10% 이하로만 하세요. 셋째, 투자 전에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제3자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상품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넷째, 자신의 위험 수용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손실을 보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다면 아예 투자하지 마세요. 돈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게 더 큰 손실이에요. 다섯째, 투자 실패에 대비한 플랜 B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저희처럼 서울 집을 팔아서 시골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여섯째,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투자는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곱째, 연금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연금은 생활비지 투자 미천이 아닙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 별도의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여덟째, 예금 이자가 낮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간다고 해도 원금은 안전하거든요. 투자로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낮은 이자라도 안전한 게 나아요. 아홉째, 나이 들어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처럼 60대에 투자를 시작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나빠지거나 건강을 해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69세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투자 실패의 후회로만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려고 해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이런 것들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은 손자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도연이가 할아버지 수학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정말 기뻐요. 30년간 교사로 살았던 경험이 여전히 도움이 되거든요. 서연이는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할머니 요리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미순이 옆에 쪼르르 따라다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죠. 가끔 제자들이 안부 인사를 와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박민수예요. 그럴 때면 정말 뿌듯해요. 아, 민수야. 어떻게 이렇게 컸네. 지금 뭐 하고 있어?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수학 기초를 잘 잡아주셔서 지금까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투자 실패의 아픔도 잠시 잊혀요.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미순이도 비슷해요. 여보, 어제 마트에서 예전 제자를 만났는데 지금 간호사가 됐대. 그때 내가 격려해 준 게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텃밭 가꾸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할 줄이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취미가 되었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수확하는 과정이 신기해요. 여보, 우리가 심은 배추가 이렇게 크다니.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김치와 반찬들을 먹을 때의 그 맛은 정말 각별해요. 역시 우리가 기른 건 다르네.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김 선생님, 오늘 고추 좀 나눠주세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서로 기른 채소를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해요. 이웃들과의 정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후회는 남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이 많아져요. 만약에 그때 박 지점장 말을 안 들었다면, 만약에 미순이 말을 더 들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면 미순이가 눈치채고 말해요. 여보, 또 그런 생각하지 마.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아니야.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미순이가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런 미순이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요. 투자 실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해요. 시골 공기가 맑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녀요. 당뇨와 고혈압이 조금 있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의료비가 월 30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아끼지 않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자녀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소중해졌어요. 투자 실패 후에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거든요. 민호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도연이가 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서연이 데리고 갈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자들이 올 때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요.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놀아줘요. 할아버지,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행복해요. 이제는 투자 관련해서는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와도 투자 상품이면
끊을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예금 상품인데. 그래도 투자 성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해요. 요즘은 예금과 적금만 해요. 이자가 낮아도 원금이 안전한 게 최고예요. 주변에서 요즘 주식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얘기해줘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그래도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은데. 아니에요.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경험한 걸 나눠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뉴스에서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 사람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겠구나. 특히 나이 든 분들이 투자 실패로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안타까워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돈은 벌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쉬워요. 30년간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잃은 돈을 다시 벌기는 정말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안전한 게 최고예요. 예금 이자가 낮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낮아도 안전한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투자로 돈을 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히 있거든요. 은행에서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권해도 의심하세요. 진짜 안전한 투자는 없어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서 결정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아예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텃밭에서 일하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옛 제자들과 안부를 주고받아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에요. 투자 실패의 아픔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가져갈 상처일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가족의 사랑, 건강의 소중함, 이웃과의 정.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에요. 여러분도 돈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